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2시 구간대, 3시 구간대 즈음 되면은 또 수급적인 변수가 발생을 해서 조금은 긴장하면서 현재 시간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상 징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란히 유가증권 시장 2%대 초반, 코스닥은 5%의 상승 탄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3포인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포인트, 이 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생각해보면은 이 비상계엄이 발표가 되고 나서 딱 일주일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 날, 네, 3포인트 하고, 네. 그날 저녁에 이 비상계엄 소식이 들렸었잖아요. 네. 일주일 지났는데 그 사이에 정말 시장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장 관망했다? 네. 아시겠지만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정시 테마주 외에는 안 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시 테마주가 좀 약해지면은 시장의 안정을 찾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 주 들어와서는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있잖아요. 맞아요. 내일 모레. 네. 그러니까 지난달 같은 경우도 선물옵션 동시 지난달 같은 경우에 옵션 만기 그 주에 변동 상승이 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냥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오늘 시장 상승을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3가지 포인트를 좀 정해 주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뭔가 좀 투자 의견이 중립 이하 혹은 중립으로 주셔가지고 과연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뷰가 좀 바뀌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보시죠.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전했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이것으로 해소된 것인가, 믿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사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저는 다 해소가 됐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뭐 제 생각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길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쎄요. 저는 좀 너무 기울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시장은 탄핵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길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지수가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정치 얘기 저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단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정치 리스크가 시장을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장에서는 길지 않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PBR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0.83배. PBR은 잘 아시겠지만은 PR 곱하기 ROE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1배였는데 이게 또 이제 0.83배로 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ROE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PBR 0.8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 뭐 많은 것들 이렇게 뉴스 나오는 것들 블로그들 검색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 빼고는 이제 2023년도도 그렇고 0.83배 정도에서 거의 뭐 바닥을 잡았다는 나왔던 얘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0.8배 정도 접근한 상황들 속에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이유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뭐 제 생각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요.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지켜봐야 되나?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저는 결론을 낸 게 그냥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관망. 네네. 왜냐하면은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의 관망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되더라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지금요? 왜냐하면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 주잖아요. 그러면 한 10%, 15%는 당연히 못 먹을 겁니다. 아깝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시장이 돌아서 주게 된다라면은 그거 못 먹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갈 파이는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해는 아닙니다. 올라가면 좋죠. 그죠? 네. 그리고 반대로 시장이 뭐 이게 단발성 끝이 나게 되면 또 변동성 구간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뭐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괜히 들어갔네?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은 여전히 살릴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 뭐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는 천천히 좀 보려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든 또 중요한 건 이게 정치 테마주하고 지금의 오늘 상승이 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장 초반과 달리 후반적으로 오게 되면서 그 상승 섹터들 있잖아요. 상승 목들 보게 되면은 화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치 테마주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많이 줄었어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정치 테마주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부터 어제까지 정치 테마주 쪽으로 자금 쏠면서 쑥 나오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은 다 소외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정치 테마주 쪽에서 힘이 빠지게 되면서 다른 쪽으로 돈이 가게 된다라면은 결국 지금의 이 변동성도 리스크도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아침 쪽에는 같이 강세를 보였는데 물론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이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들이 많이 안 보이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더 가게 된다라면은 그때는 좀 느긋하게 뭐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그냥 주식시장이 뭐 일주일 뒤에 문 닫는 건 아니잖아요. 우스갯소리를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지 간에 조금 더 명확해지는 네, 그렇죠. 액션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 그 들어갈 만한 시점,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뭐 만기 이후나 다음 주나 아니면 탄핵이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고 나서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기까지만 지켜보려고요. 만기까지. 아, 내일 예, 모레까지만. 네. 네. 그리고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뭐 탄핵이 뭐 되든 안 되든 지속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계속 선반영돼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최근에 그 과거에 탄핵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는 비상계엄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 비상계엄으로 이제 시장이 하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으로 겪는 게 과거에 하나가 있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증시가 빠졌던 건 경험이 전무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으로 해서 증시가 하락한 것도 경험상 전무합니다. 그런데 과거 2020년 3월 10 며칠인가요? 38일인가요? 그때 아마 바닥을 다진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급격한 변동성이 거의 끝이 되게 되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시켰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났나요? 아니거든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결국 지금의 정치 리스크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혼란을 사실 그렇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켜보는 것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비유를 든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도 어쨌든 코로나 전국이 지속이 됐지만은 바닥을 다지고 어쨌든 시장이 돌아섰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속은 되고 있지만은 선반영시키면서 시장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보는 기간이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선물없이 동시 만기 이때까지는 한번 그래도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업사이드 리스크든 다운사이드 리스크든 그쵸. 위든 아래든지 간에 피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지켜보는 것. 네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네네. 일부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를 예상하시는 분들 지금 잠깐 들어올렸다가 오히려 더 훅 밀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고 현금을 챙겨볼까에 대한 시각은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고통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네. 저도 하나 이제 고백을 하면은 저도 조선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빠질 때 보니까 하락폭이 상당하더라고요. 한 15%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이 아마 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10%에서 과연 자를까 말 건가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버틸 것 같아요. 버틸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저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데드캣 바운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회복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거예요. 오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금융주 같은 경우 최근에 좀 크게 좀 맞았지 않습니까? 맞았었는데 KB금융을 좀 보게 되면은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부터 급격하게 지금 빠진 거 보이시죠? 빠졌는데 지금 상황 보시면은 오늘 0.85% 상승이에요. 이러면 뭐 본인
이러면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반등에 팔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불가피하게 아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이라고 봐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좀 매수든 매수든 미루시고요. 만기일 이후에 방향성이 확인되면 그때 액션을 하자.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인 디렉션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네. 이거 조금만 첨언하면은 네. 그 매도를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게 서글픈 거죠. 지금 상황을. 네. 맞아요. 또 이런 정치권 내에서라든지 뭔가 상황이 정리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또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다소 좀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네.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가 예고된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 주 주요 일정 가운데 하나로 11일, 12일 양일간 열리게 될 중국의 경제공작회의 네네. 많이들 주요 일정으로 꼽아주셨는데 이렇게 전에 예고편을 강력하게 내놓을 줄 몰랐어요. 오늘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통화정책 완화. 사실 뭐 시장은 보고 싶은 건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하루 만에 좀 반영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좀 특이점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종목과 업종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시장이 더 중요하다. 이걸 확인시켜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시장에서 집중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어쨌든 지금 이제 시진핑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걸 봐야 되거든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온건한 통화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온건한 통화 정책 이 단어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집중했다고 봐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항상 시장이 안 좋을 때, 시장이 급락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소식이 나오나요? 돈 푼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코로나도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도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을 때 결국 뭐 했습니까? 중앙은행에서 금리 낮춰 돈 풀었잖아요. 지금은 또 증환펀드 얘기 나오고. 그죠? 중앙은행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주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또 14년 만에 또 적당한 온건이라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시장에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하겠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 단순히 돈이 푼다는 걸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자,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잖아요. 돈이 풀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면은 물가라는 건 화폐 가치하고 실물자산 가치를 보면 되거든요. 실물자산 가치는 간단하게 부동산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풀게 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면은 실물 자산은 가만히 있었지만은 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은 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발생되냐면은 소비 여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 소비를 통해서 돈이 돌게 되고 그러면서 경기가 돌아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그런 맥락에서 일단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온건한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었냐면은 그게 또 이제 2009년을 봐야 되거든요. 2008년도 그때 금융위기 때 적당히 온건한 정책으로 바꾸게 돼서 어떤 걸 했었냐면은 그때 정책 금리를 5번 낮췄고요.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총 4번 인하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적당히 온건한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들이 깔리게 되면서 어제 호공지수가 올라간데 오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더라고요. 1일천하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차를 두고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화학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일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중국 이 이슈에 대한 효과는 길어도 이틀 뒤? 빠르면 내일쯤에는 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네. 네. 아, 예. 계속해 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의 어떤 참여자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섹터, 그러니까 지역을 말하는 섹터입니다. 지역을 말하는 섹터를 봤을 때 어느 쪽을 지금 현재 바라보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뭐 우스갯소리 한번 드리자면은 우주의 기운이 머스크하고 트럼프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전 우주가 도와주는 느낌이긴 네, 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다시 어쨌든 괜찮아지게 된다라면은 저는 이제 다시 트럼프 수혜주 쪽, 뭐 머스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뭐 그런 쪽 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뭐 중국 쪽보다는 그래서 미국 쪽을 좀 더 바라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반기 들어 7월 달부터 미국 대선이 시장의 어떤 테마라든지 그리고 업종을 주도했었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이오였잖아요. 근데 지금 대선이 끝나고 난 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11월 첫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선, 우주항공, AI, 로봇, 네. 뭐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것들이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 흐름이 뭐 저는 12월 달 뭐 내년 초까지는 지속이 될 거라고 봐요. 어느 쪽으로 바라봐야 조금 더 돈이 될 것인가라는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했을 때 과연 중국을 볼까, 미국을 볼까? 그죠? 그럼 당연히 미국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이다. 아무래도 내일, 짧으면 내일, 길어도 모레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 목요일, 선물에서 동시 만기에 있는 목요일까지가 아마 최대 맥시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 중국에서 대규모로 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면 뭐 실질적으로는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네네. 것에 대한 시그널일 텐데 완화했을 경우에는 국내, 중국 수혜주들이 움직일 것인가 움직이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가 궁금했는데 오늘 화장품, 뭐 화학, 철강 이쪽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 관점에서는 미국향 종목군들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움직이는 중국 소비 관련주들 좀 단기 모멘텀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부분, 오늘 장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도 활발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삼부통원이 재차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무려 네. 프리엠스를 비롯한 뭐 종목군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뉴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얼마 전에 이 마크롱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만났는데 젤린스키 대통령이 같이 함께하기도 네네. 했고요. 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지금 빨리 종식을 해야 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온 가운데 네네. 종목군들의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그 재건으로 제한시켜서 보시지 마시고 네. 그냥 확장시켜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 제가 두 번째 투포인트에서 이제 미국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이 트럼프 그리고 머스크 수혜주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이제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 반응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또 뭐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뭐 점상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이게 지금 러시아는 자존심 때문에 질 수 없는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는 아시겠지만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서방의 지원이 없었다라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진작에 무너졌다라고 봐요. 그러나 서방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러시아 전쟁에서 지게 된다라면은 그게 거기서 끝이 날까? 분명히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러시아의 어떤 승리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끝이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러시아는 대륙이든 바다든 세력을 확장하고 싶어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점점 이제 서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서방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서방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그냥 소모전만 지속이 되는 거죠. 소모전만 지속이 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무기도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푸틴도 네. 누군가는 좀 나를 말려줬으면 좋겠다. 뭔가 그만둘 명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누가 네. 좀 말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력도 계속 축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뭐 북한 용병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아 그리고 여기 북한 용병 얘기 나왔었는데 저는 이번에 북한 용병이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우려스럽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물론 전장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실전 경험이 생겨요. 그렇죠. 지금 몇 년, 지금 2024년이니까 75년 전에 6.25 전쟁이 발발되고 난 이후에 북한은 그렇고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월남전 이후에 실전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만약에 실전 경험을 갖게 된다라면은 그것조차도 우리한테는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일부 군인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실전 경험이 네.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군대 모두 이렇게 확 퍼지면 퍼질 수가 있잖아요. 전파가 되면 그 경험 자체가 퍼지죠. 그래서 네. 우리가 미군하고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건 거잖아요. 미군 같은 경우는 실전 데이터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실전 데이터를 우리가 흡수를 하기 위해서 같이 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북한도
그런 우크라이나 실전 경험을 가지고 네. 자국에 귀환했을 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제한되는 것들이 아니라 북한의 어떤 모든 군대 이쪽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얘기가 좀 새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제 푸틴도 마찬가지고 누군가 좀 말려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보자면은 지금 뭐 어찌됐든 마무리 국면 너무 오래 끌기도 했고요.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북한군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자면 바로 방산주가 떠올랐거든요. 근데 네네. 방산주는 이번 정책 현재 이 윤 정부와 관련해서 피해주를 묶이면서 주가 움직임이 여전히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게요. 각각의 투자 의견만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번에 SG라는 종목도 그렇듯이 아마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우크라이나 모듈 주택 관련돼서는 뭐가 부각이 됐었죠? SY. 그죠? 장애 같은 경우에.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는 똑같은 모듈 주택인데 뭐 SI가 안 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SI보다 뭐가 갔죠? 범양건영이라는 종목이 갔죠. 그러면 앞으로 실적으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쪽과 연관된 종목들이 아마 또 새롭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그 후보군 같은 경우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진성 TC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캐터필러 요즘 고객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를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되면은 네. 미국 주도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의 건설 중장비 업체가 먼저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쪽으로 연관된 또 새로운 종목들이 나올 건데 그렇게 본다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방산주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정전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계약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발생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지 마라가 아니라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이 끝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슬람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도 시끄러워졌잖아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뭐 이라크도 그렇고 뭐 사우디도 그렇고 천궁이라는 방어무기를 구매를 했는데 그 무기 구매가 중동 벨트 그러니까 중동 아시아 이제 북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이 벨트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좀 더 희망을 돌리게 되면은 지상형 방어무기 이것도 구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 같은 경우도 이것도 제가 최초로 말씀드렸다고 봐요. 그 K9 같은 경우에 폴란드에서 루마니아 그리고 이제 체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얘기가 오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방위 분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 쪽 같은 경우는 군비를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포탄 같은 경우도 유럽은 상당히 모자란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마크롱의 어떤 해방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순환매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다시 순환매는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해서는 조금은 좀 확실하게 좀 내실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종목군 건설 중장비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 맞춰주셨고 방사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얘기해 주셨네요. 네. 다음 주 이 시간 만나뵐 때는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구름이 겠어요.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